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28일인데요. 오늘부터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의 첫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 잇따른 설화 리스크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침묵했다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적극 대응에, 적극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캠프에 있었던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혹 수준인데요.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의 선정 의혹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도 지금 속전속결 추진되고 있는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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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도 하고 있고 비대위 그렇습니까? 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겠네요. 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지금 28일까지의 전당대회를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긴 한데요. 예. 그 어떤 기류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이제 대구, 경북, 강원 지역의 권리당원의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예. 내일은 제주, 인천의 권리당원의 그런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만큼 3명의 우리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각자의 개성과 색깔을 아마 조금 더 다채롭게 목소리 내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런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 97세대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아무래도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투표를 시작하기 48시간 이전에 단일화가 됐을 때는 투표에 1번, 2번, 3번이 아닌 단일화된 후보만 이름이 명기되다 보니까 사표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투표가 개시된 시점에서는 2번, 3번인 두 후보가 명시가 되고 추후에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가 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표는 이제 사표로 처리가 사표가 되는 되는군요. 불리한 예.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시점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은 강훈식 후보 그리고 박용진 후보는 각자의 국민들한테 그리고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 건지에 대한 그런 비전과 여러 가지 혁신의 경쟁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의 우선 전당대회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순회 경선이 있는 만큼 또 1주차, 2주차 때는 국민 여론조사가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행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응천 의원 말로는 컷오프 때 1, 2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 2 격차가 크지 않은지를 예.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아주 소수의 손 꼽는 분들만 결과를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원장님. 네. 인 경우에 보셨는데 나머지 저는 선관위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우리가 전당대회 룰을 만들 때 예비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당대표 후보인 경우에는 30%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유리한 부분들이 일정 후보한테 있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네. 또 본경선에서도 이번에 대의원 비율을 낮추고 국민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 후보한테 어떻게 유빌리로 작용할지는 저희도 예측은 참 어렵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내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TV 토론. 박용진, 강훈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어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TV 토론 보고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선거 대선에서의 패배가 저학력적 소득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어서고 그것은 언론의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탓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언론 환경이 나빴던 시점에도 혹은 더 나빴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왜 이재명은 실패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정치 담론이라는 게 조금 더 수준 높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욕 플랫폼이라든지 이를테면 비난 또는 증오, 저주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조금 더 토론하고 또 비판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논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의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TV 토론을 저희가 요약하려다가 오늘 아침 인터뷰가 있어서 오늘 아침 인터뷰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폈는데요. 뭐 이재명 의원이 워낙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1등은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인 건 뭐 예.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이번에 순회 경선을 하면서 9번의 당 대표 후보의 토론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첫 번째 토론이 있었고 오늘은 또 제주 지역에 또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뜨거운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그런 이재명 후보의 여러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마 이런 세대를 소득계층이나 학력계층으로 나누면서 지지층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것이 문제가 된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선거를 연거푸 패배하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은 무엇인가 저희가 정체성의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 더 나아가 통합을 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앞으로의 향방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네. 정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이, 연령, 지역, 그리고 학력, 소득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 정도에서의 취재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또 이런 것들이 저소득, 저학력 이런 세대들이 갈라치기에 상처를 받는 그런 메시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욱이 우리가 토론을 할 때 공방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장동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의원, 이재명 후보의 요새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논란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재명 의원께서 앞으로 말씀하실 때 앞에 이건 진담입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아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인은 민감한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할 때는 좀 더 예. 신중한 용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해가 있다면 이제 왜 그런 오해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예. 사과하는 것이 필요한 그게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것은 언론 때문이다. 언론 탓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나요? 아니면은 해명을 한 건가요?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진 않았고요. 아,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의 본질을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은 하셨었습니다. 아, 사실 그렇게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예, 예.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의 여론조사를 하면은 나이와 성별, 지역 정도는 파악을 하는데 네. 이 학력과 소득까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론조사를 소득계층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협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그런가?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왜곡되는가? 저도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진 못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저소득층에서의 여러 지지세가 차별화될 거라고 보는데 네. 너무 일반한 성급한 오류로 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사안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궁금증은 생겼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논리인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후보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예.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어느 측에서 고발했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도 분명히 사법 리스크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뭐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네. 예, 그런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이재명 의원 개인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고 네.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또 국민들의 리스크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당원 청원 게시판 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예. 당원 80조에 기소 때는 직무 정지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좀 바꾸자 이런 청원이 좀 올라왔었나 보죠? 지금 저희가 국민청원 게시판, 당원 청원 게시판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건전한 이런 소통 문화를 국회의원과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개설을 해서 2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지도부에 보고가 되고요. 그렇군요.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지도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을 만들고 게시판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당원들의 그런 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여러 가능성이 이재명을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저게 예. 기소된 직무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저런 당원 당규를 바꿀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지금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소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요. 예, 예. 그런 직무에 있어서의 그런 면책 범위나 아니면은 직무 정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그런 법적인 징계를 받았을 때에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을 사랑하는 우리 그 당원들께서 예. 미리 걱정하시고 그렇게 청원하시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도 당원 당규에 어떤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나요? 뭐 저도 그 부분 저희 당원 당국까지는 예. 예,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 못합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구속돼 있거나 그렇게 된 경우에는 당원권을 네.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예.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아니라 사고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사고로 거죠? 됐는데 6개월 당원권 정지에 대해 저희들이 사고를 해석하고 있지만 예. 기존의 관례나 저기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봤을 때는 구속 시에는 고리로 해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할 때 좀 더 얘기 나눠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대통령 친분 건진법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에 지금 뭐 가족과 측근 뭐 관련 의혹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은 의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오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공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 선정 과정에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 이러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정권 후반기에나 나타날 법한 이런 일들이 고작 임기 80여일 만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답변은 후원한 적 없다 실제로는. 이거 그냥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비 걸 건 아닌 것 같고요. 건진법사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대통령실하고 이 건진법사는 우리 무관하다. 대통령실이 비선이다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옛날 최순실처럼. 그러니까 비선이 왜 이렇게 조사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민주당이 그냥 모함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일단 먼저 건진법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제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전모 씨 이야기인데 대통령 부부와 뭐 친분을 사칭해서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서 조사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네네. 예, 추가로 뭐 나온 건 없죠.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친분 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거나 또는 조그마한 친분 관계를 과장해서 친분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이권 관계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늘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의 이 논란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관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선 당시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의 신뢰 확보나 여러 측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의혹을 해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건진법사는 부인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고위
공직자도 만난 것 같고요. 일단 예.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원도 같이 뭐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건진법사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게요. 참 그 하수상한 시기입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면서 도어 스태핑도 중단되었고 지금은 휴지기를 가지시면서 다음 국정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건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 시점에 또 무속인 논란, 건진 법사 논란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채용돼서 예. 어떻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참 이런 문제들이나 단독 보도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에 대한 국민 불안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리스크들이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또 무속인에 대한 건진 법사 리스크 그리고 또 이제 건희 여사의 리스크 계속해서 줄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 신뢰 그리고 국정 동력이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예. 해명하고 소명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사과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대통령 관저공사한 부분이요. 예. 이게 지금 이 계약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네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계약은 그냥 그 공개 입찰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실 입장이요? 예,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 보안이나 또는 네.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수의 계약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공사 다 수의 계약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청와대 상황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이런 또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졸속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하고 예. 또 리모델링을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졸속의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공사업체 또한 우리 건희 여사의 뭔가 사적 지인의 그런 뭔가 그런 유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네. 3시간 만에 빠르게 졸속으로 이렇게 입찰이 되는 것 자체가 정말 12억이라는 이 우리 나랏돈 공사 세금이죠. 비용인 거죠. 예, 나랏돈에 대한 국민 세금에 대한 비용이 사용되는 것도 문제긴 하고 또 이런 인테리어를 대통령 집무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대통령의 국가 보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출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런 사적 지인의 그런 비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참 대통령실에서 위험한 사안이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도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신속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사후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되는 네.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라는 요구가 있습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야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었지만 네. 감찰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서 네. 먼저 선제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혼자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국회에서 먼저 3명을 추천해야 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국회에서 예. 먼저 나서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절차를 밟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죠, 3명이요. 예, 그래서 언제 예정돼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저희 지도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네. 잘 이게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으로 당선된 대통령인 만큼 하나하나의 사안, 인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입찰이나 이런 계약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고 네. 명확하게 하시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비대위 상황 이야기해야겠죠. 정부의 의장인 서병수 의원 일정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네. 금요일에 상임 정국위를 열기로 한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정국위를 여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비대위로 가는 것이 최종 결정되면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가능하게 대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상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원에는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 임명할 네. 수 있는데 네. 그걸 당원을 바꿔서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네네. 예. 예. 어떻게 상임 될 그래서 것 상임 전국위에서 그 문제까지를 아울러서 지금 의안으로 상정할 것 같습니다. 서병수 의장이 어제 저희와 더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네. 얘기를 들어보면 서병수 의장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입장이시더라고요. 물론 뭐 개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뭐 당내 분위기는 이미 의원총회에서도 네. 뭐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그 절차를 위해서 이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절차에 있어서 다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최종적으로는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 소집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비대위로 간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상임 전대위가 있고 정부 상임 정국위가 있잖아요. 예.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이 예. 인원이 많습니다. 제가 네. 지금 그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명수까지는 예, 알지 대략. 못하는데 100명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대부분 의총에서 결정이 되면 네. 그냥 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나 보죠. 글쎄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상임 전국위와 예. 전국위를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여당이 워낙 어려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호재를 만났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 같던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지금 여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을 쟁취한 여당으로서는 그 권력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한 민생,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소중한 80일이었는데 네.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저희도 돌이켜보면 지금 비대위 5개월째입니다. 그러네요. 대선 이후 제가 비대위를 2번 경험하면서 대변인을 여야가 연달아 다 하고 비대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는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국민의힘이 잘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네. 더 겸손하고 정말 이럴수록 제일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지금 뭐 여러 이야기 나오는데 당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중진 의원들, 하마평에 오른 의원들 좀 있던데요. 정진석 의원도 있고. 예. 그것은 비대위를 관리형으로 갈지 쇄신형으로 갈지 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대위로 가기로 한 이상 오늘 서병수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의 직을 유지한 채로 다시 당에 복귀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아졌습니다. 예. 비대위는 비상 상황이 해소가 된 후에 예. 전대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이 되면 그때 비대위의 존속 기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의 자격으로 돌아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늦게 실시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원한다면 다시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비대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당의 외연도 확장할 수 있고 지금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쇄신형 비대위원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자라고 하는 논의가 더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 지금 당 상황이 비상하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는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 내에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이잖아요. 이준석 네. 대표요. 근데 네.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내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 서병수 의장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뭐 더 혼란스러워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결국은 절차에 관한 문제고 당원 당규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네. 상실했느냐 여부는 당원의 해석의 문제인데 예. 그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법원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네. 당원 당규에 해석 문제가 있을 때는 당원들의 총의 또는 뭐 의총이나 최고위원회나 당의 여러 의결 기관 등을 통해서 뭔가 당은 정치적 결단을 하고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법원이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